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윤입니다. 오늘은 다시금 이제 중국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 중국 중앙에서 가장 중시했던 어떤 논쟁거리 하나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쟁은 그때 말하자면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붉은 전사냐 전문가냐 뭐 이런 식의 양자택일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관료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적 소양은 있지만 이념적으로 잘못됐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념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olitically incorrect 하기 때문에 요즘 언어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파면시켜야 될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중국에만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미국이나 뭐 선진국 유럽에서도 뭐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사적인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뭐 자리를 놓고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어디서나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사람의 신념이 의심스러울 때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박해의 일환으로서 저 문제가 제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이념적으로도 올바르고 그다음에 능력도 출중한 뭐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더욱 붉고 더욱 전문적인 붉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길을 따라서 전진하자.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전국에 또 뿌렸습니다. 저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더욱 붉고 더욱 전문적인 길을 따라서 전진하자. 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전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붉은 전사는 다름 아닌 이념성을 갖춘 사람, 도덕성을 갖춘 사람, 적성과 품성이 올바른 사람, 그 인간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지만 인간성이 못됐다.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붉은 전사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맨 앞장서서 이제 우파를 숙청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덩샤오핑도 이념성이 선명했고 마오쩌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서바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념적으로 선명한 사람들이 정말 능력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념 투쟁에는 능한데 전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권력을 갖게 된다면 정부는 산으로 가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풀리지 않는 딜레마인데 마오쩌둥도 전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품성은 곱고 덕성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중책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저 업무를 실행할 능력이 있을지 그만한 합당한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전문가와 붉은 전사는 어떤 대립투쟁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사람이 나오면 두 바퀴 수레가 굴러가듯이 매우 이상적인 상황에 있죠. 근데 저 이상적인 상황이 인간사에서 늘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마오쩌둥을 한번 보십시오. 마오쩌둥은 이념적으로 선명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참새와의 전쟁을 벌이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과연 전문적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마오쩌둥 자신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양자택일의 상황이 오면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마오쩌둥은 늘 이념과 도덕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념적 색깔로 공직자를 뽑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념적 색깔만 가지고 공직자를 뽑을 수는 없겠죠. 그럼 전문성 없는 정치꾼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품성을 더 좋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전문 지식도 가질 수 있게 그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자, 이제 그 독자 노선을 가게 되는 마오쩌둥의 개인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1950년대 정치 상황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요. 1954년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때 이제 694개의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156개가 소련의 원조를 통해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소비에트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산업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6년에 프루시초프가 탈스탈린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이제 스탈린 시대의 이제 그 모순과 잘못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스탈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자,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중국 특색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발전 노선은 무엇인가 보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중국이 갖고 있는 뭐 다른 이제 장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민의
혁명 의지에 의존하는 정치운동과 대중노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근로대중이 주체가 돼서 단시간 내에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발상인데요. 물론 현실에서 저게 실현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그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오쩌둥의 탈소련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특색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대중동원과 정치운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전문가 집단에 대한 경계심을 그는 늘 품고 있었죠. 그런 이제 과학적 전문가 집단은 늘 반대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이 뭔가 무리한 혁명 정책을 추진하면 이 사람들은 현실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혁명가 사이에 이 괴리가 결국은 마오쩌둥과 과학자들, 기술자들과의 분열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은 노동자, 농민들을 혁명가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 농민을 이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의 실험실에 가서 그 실험 환경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그 농촌 현실, 그다음에 노동 현실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 대중으로부터 실제 체험을 배우라는 뭐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마오주의의 아주 독특한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문화혁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계획입니다. 1950년대 말이 되면 이 소련의 기술 관료들이 새로운 권력을 가진 계급으로 부상하게 되는 현상을 마오쩌둥이 또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 관료 집단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관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요. 관리를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내에서도 새로운 어떤 엘리트 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마오쩌둥은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흔히 했던 말 중에 있는데 이 백색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백색 전문가는 적색 전문가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적색 전문가는 이념적으로도 선명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도 있고 자기 헌신의 열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졌을 때 그때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이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의 언어로 하면 우홍 우전에 붉은 전문가를 배출하라 이런 건데 우홍 우전은 요홍 요쫀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념성을 갖춘 그런 붉은 전문가 집단을 배출해야만 우리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엄숙한 마오쩌둥의 지시가 하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58년 1월 30일에 마오쩌둥은 깡통 정치꾼을 배교하고 실용주의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깡통 정치꾼은 전문 지식이 없이 혁명 이론만 내세우는 교조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죠. 혁명에 대한 신념만 있다면,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붉게 물들인다면 그런 구호는 누구나 외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려면 10년, 20년이 아니라 한평생에 걸친 노력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의 이제 딜레마가 생겨나는 건데 마오쩌둥은 동시에 실용주의자들을 경계했습니다. 이 실용주의자들은 누구냐면 단기적 성과를 위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소비에트 수정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마오쩌둥이 이제 말기로 가면서 이 사람의 혁명 투쟁은 수정주의자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교조적인 혁명 이념을 잠시 내려놓고 경제적 실용의 원리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작동을 해야 정책이지 이념적으로 순수하다고 이게 정책이냐 뭐 이런 식의 논의죠. 그래서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과학자, 기술자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겠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만약 사회주의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그리고 현실적 한계를 강조하면서 계속 타협책과 어떤 점진적 발전책을 제시를 한다면 사회주의 혁명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또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무리하게 과학자, 기술자들을 노동 현장 속에 투입을 합니다. 자, 내려가서 저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또 이제 실험실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전문적인 마르크시즘의 언어로 치면 변증법적 상호 침투를 통해서 붉은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마오쩌둥이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오쩌둥의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체사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언어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김씨 왕조가 주체사상을 자기의 극과적 이념으로 선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마오쩌둥의 주체사상과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오이즘이나 김일성주의나
인간의 주관적 능동성을 강조하는데, 이 주관적 능동성이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주관 능동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이즘의 핵심은 주관 능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을 넘어서는 주관 능동성이죠. 마오쩌둥은 이제 주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이제 김일성의 주체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발성, 창의적 노력이 객관적 사회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르크시즘의 기본 전제가 무너집니다. 마르크시즘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적 조건을, 그 물적 토대가 사람의 의식,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제도, 모든 삶 구조를 결정한다는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역사 발전을 하려면 물질적 조건을 바꿔야지만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의식은 물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펼쳤고, 그게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기초가 되는데 마오쩌둥은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헤겔이 변증법을 만들면서 절대 정신의 구현 과정을 얘기를 했더니 마르크스가 그걸 물구나무 세워서 이거를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바꿨는데, 그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다시 물구나무 세워서 헤겔리안 마르크시즘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도 펼칩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사상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가 있고 물질적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쉬어야 되고, 그렇죠. 노동도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신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 물리적 한계를 다 넘어서 혁명적 정신을 발휘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혁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희생을 해야 되겠죠. 살신성인해야 되겠죠. 이런 관념론이 사실은 마오쩌둥 사상입니다. 마오쩌둥 사상이 별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평생 게릴라 투사로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이념성을 강조하게 됐고, 그 이념성을 통해서 실제로 이겼습니다. 장개석을. 그러니까 자기 이론에 대한 확신이 남달랐죠. 그 이념을 전 인민으로 하여금 공유하도록 세뇌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르크시즘을 물구나무 세워서 유심론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대중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비약적인 역사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나름의 독특한 역사 발전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 이론으로 전 중국 인민을 꽁꽁 묶었습니다. 일종의 무한 긍정의 교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비현실적 몽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오쩌둥이 이런 식으로 전 인민을 상대로 이념 교육을 하고 정신 교육을 하고 정신 재무장, 도덕 재무장을 통해서 혁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때 여기에 부응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체면에 걸리듯이 마오쩌둥을 신봉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따칭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칭은 저기 보이듯이 이제 만주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저기 가면 따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1960년 중소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후르쇼프가 중국에 주재하던 1만 명의 소련 과학자 기술자들을 본국으로 소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점점 더 이제 독자 노선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같은 것을 이제 소련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이 수입의 길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유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이 순수 굴착 기술로 따칭 유전을 발견을 했고, 저거를 이제 시추를 통해 가지고 이 기름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 산유국으로 재탄생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펼쳐졌죠. 저 사건을 중국의 그 중앙선전부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노선의 결정판이라면서 전 인민을 향해서 이 따칭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산업에서는 따칭을 본받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캠페인으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제 밑에 와서 이제 공부했던 중국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따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 따칭 그 유전 개발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 한 편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게 전국적인 어떤 선전에 아주 포커스가 돼서 전 인민을 사로잡았던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국의 허난성, 그 북쪽 끝에 가면 안양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80km 정도 가면은 이제 관계 수로를 뚫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42개 터널을 지나서 그 산맥을 에둘러 싸고 산비탈을 끼고 72km가 연결됐던 저 수로를 농민들이 맨손으로 과학적 지식도 없이 스스로 탐구를 해서
이제 저런 이제 대수로를 만들었고, 저게 또 이제 정적인 선전의 어떤 근거가 되었습니다. 농촌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건설한 수로 건설의 성과라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선전이 되었고요. 단 한 명만, 그 중에서 농촌 중에 단 한 명만 약간의 공학교육을 이수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었는데, 그 농민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저런 자력갱생의 활로를 뚫었다는 겁니다. 자, 저게 이제 마오이즘을 몸으로 체현한 혁명적 노동자들을, 처음에는 의지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혁명의 과정에서 전문성까지 얻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로 전국에 선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농촌 청년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니까 전문가들은 저거 안 된다 그러면서 한계만 지적을 하고 좀 나태하게 혁명을 사보타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은 점점 더 저런 이제 선전거리를 맨 앞에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을 믿지 말고 농촌 청년들의 의지를 믿어라, 뭐 이런 식의 선전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이후 자력갱생의 신뢰로 대대적 선전이 되었고, 마오쩌둥 사상의 발현으로서 칭송이 되었던 어떤 그런 사례입니다. 저런 식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71km가 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산시성에 가면은 이제 따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따자이라는 마을에서 이 농민들이 나와서 자력으로 저렇게 농지를 개간을 하고 산비탈을 깎아서 농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식량을 증산을 하고 자체 유토피아를 만들었던 어떤 그런 따자이라는 모범이 되는 농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촌은 따자이를 배워라, 농업은 따자이를 따라라, 뭐 이런 식의 구호들이 전 중국을 휩쓸었습니다. 이 따자이는 이제 후미진 마을인데요. 거기 농민 지도자 천윤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5년생이고 86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민의 영웅으로 다시 부상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의 지도력 아래서 농민들이 모두 다 열심히 혁명정신을 갖고 노력을 했더니 자력갱생의 낙원이 건설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 노력으로 산간의 저수지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효율적 관계를 통해서 이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진 운동 실패 이후에도 마오쩌둥은 계속 이 따자이만큼은 성공했다 그러면서 따자이를 배우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예외적 모델이 이 결국 마오쩌둥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력갱생이란 저런 식으로 인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물리적 한계, 자연의 조건, 그리고 어떤 신체적 한계를 모두 넘어서는 어떤 혁명 정신의 발현,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 혁명 사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오쩌둥이 유물론자가 맞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유신론자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속에 큰 이상을 품으면 그 이상을 노력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 그게 이제 마오이즘인데, 이 마오이즘이 사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공업은 따칭을 배우고 농업은 따자이를 배우고 전국은 인민해방군을 배우고 해방군은 전국인민에게 배운다, 이런 식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바로 저런 식의 모델을 가지고 전 인민을 계몽시키면 인민이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거듭나서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장밋빛 망상을 계속 펼쳤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그 마오쩌둥 사상이 발현되는 사업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제 화이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국 고전에서 회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게 하남성과 안희성 뭐 그쪽을 끼고 돌면서 굉장히 이제 물길이 복잡한데, 거기서 아주 종합적인 치수 계획을 세우고 치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이유는 이제 1950년 7, 8월에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돼버리는 그런 비극적 사태를 이제 마오쩌둥이 본 다음에 이 화이허 유역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중공중앙이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막대한 돈, 예를 들면 12억 위안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175개의 물길을 열고 9개의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316제곱미터의 수량을 확보하는 정말 대규모 수리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진 운동 기간인데요. 1959년 11월에서 1960년 3월까지 13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이 되어서 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58년에서 60년까지 광기수로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과로로 굶어 죽는 뭐 그런 식의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무리하게 이 치수 사업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마오쩌둥 사상의 아주 구체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정신력,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건설했던 댐이 불과 한 15, 16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50년대 졸속 행정이 빚은 참혹한 인재인데요. 시공을 맡은 지방 관료나 전문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적인 참사입니다. 인재입니다, 인재. 봉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노출이 많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상부에서 계속 몰아치니까 상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하면서 미봉책을 세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15년 후에 이 댐이 무너지는 이 참사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허난선에 세워졌던 100개가 넘는 댐들, 이게 전부 다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 자력갱생의 위협이라면서 선전을 했지만 성공이 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도 또 용감하게 이 무리한 시공에 경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되면 큰 사태가 벌어진다고 당당하게 맞섰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죠. 왜 이런 이제 그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묵살되었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반우파 운동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파로 몰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해봐야 관제 언론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부각시키지 않죠. 그렇다면 묵살되어 버리고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잘못된 공사였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댐을 평지에다 건설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평지인데 물길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축대를 쌓고 이래가지고 댐을 건설해서 물을 모으면 이게 안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보통 댐은 그 높은 지대에 쌓아가지고 물을 모아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지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댐을 쌓고 그 댐을 쌓은 결과가 이런 식의 이제 참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남성과 그 안희성 그 근처에서 만들어졌던 그 댐인데요. 여기에 이 50년대 초부터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 수리 사업에 농민들을 동원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정말 강제 노역에 새벽부터 밤까지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저런 식의 참사였습니다. 반차오 댐이 붕괴됐던 것은 1975년 8월인데요. 마오쩌둥도 저거 보았죠. 왜냐면 그 사람은 1970년 9월 9일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댐이 무너진 참상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들은 문제입니다. 붉은 전사냐 전문가냐. 전문가는 꼭 이념 성향을, 특정 이념 성향을 가져야만 하나요? 우리가 한 나라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뭐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연봉을 많이 주고 돈이 인센티브가 돼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발휘한 능력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또 공익을 실현하고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적 행정이 있고 사회주의적 행정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일까요? 자, 그 전문가가 관료나 무슨 뭐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념, 그러니까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자기 헌신의 열정만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인가요? 인간 본성에 대한 마오쩌둥의 생각은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나요? 너무나 편되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전사냐 전문가냐 이런 논쟁은 결국 마오쩌둥이란 일개인의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인간관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력갱생입니다. 마오쩌둥은 자력갱생의 노력을 하는 전문가들을 높이 쳤습니다. 붉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붉은 전문가. 총동원 과정에서 이 전문가들은 배척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과학자들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사람들이죠. 모든 오류와 그다음에 모든 위험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되고 정확한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죠. 근데 그런 과학자들은 이념적으로 선명하지 못하다, 붉지 못하다, 자본주의 문화에 쩌들어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당하면 금방 우파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강제수용소로 갔죠. 그러면서 이념 투사가 정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거기서 총체적인 행정의 부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정책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마오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제가 별명을 붙였듯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이 전문가를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오쩌둥은 붉은 전사를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붉은 전사들이 펼치는 국가 행정이 사실은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오쩌둥의 반지성주의는 전체주의적 국가 폭력에 의한 정신주의적 대민 지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전문가의 몽상은 반과학, 불합리, 비이성의 투쟁 문화를 강화시키는 마오쩌둥 특유의 이제 혁명 투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사람이라면 꼭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남단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의 북녘 땅은 이제 김씨 왕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씨 왕조라고 하는 이유는 권력이 세습돼서 3대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실공히 왕조이죠. 그런데 저 왕조가 늘 현행하는 국가 이념은 다름 아닌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나요? 거기 보면 이제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주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 고를 비슷하게 따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주인이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적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 한계는 없는 것입니까? 인간 정신력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보고입니까? 그런 식의 정신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오쩌둥의 자력갱생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공통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상은 모두 개체의 자주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집체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집단주의 이데올로기고요.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 개체의 자주성을 부정합니다. 마오쩌둥은 입으로 자주를 얘기하고 자조를 얘기하죠.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가 그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개체의 자주성은 부정합니다. 개인의 자주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은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의 집체적인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종의 집단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주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와 비판을 억압하는 일당 독재 이데올로기입니다. 마오쩌둥 사상도 그랬고 김일성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에 머물지 않고 최도 영도자를 절대 권위에 올려놓고 그 최고 영도자의 절대 권위에 의존하는 1인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최고 영도자로서 전 인민의 눈동자에 강림하는 절대 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펼쳤습니다. 자력갱생의 이데올로기가 1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외교적으로 반외세주의를 펼쳤고 경제적 고립주의를 펼쳤으며 또 문화적 쇄국주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쇄적인 고립주의면서 독자 노선이죠. 반외세주의고. 이 사람들은 공히 물질적 조건을 넘어서는 인간의 주관적 능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주관적 의지가 객관적 물적 조건과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유심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 마르크시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마르크시즘에서 벗어나서 어떤 변종 마르크시즘이 될 수가 있죠. 유심론적 사회주의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의 변종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오쩌둥과 모택동주의의 차이점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표면상 다민족 공존을 긍정했습니다. 56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공존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다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다민족을 인정하지 않죠. 나치식 인종주의를 훨씬 넘어서는 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합니다. 민족 유일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을 또 이제 김일성 민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인 지배와 민족주의까지 결합해버리는 아주 극단화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 통치는 마오쩌둥 통치를 넘어서는 전체주의적 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이죠. 국경일입니다. 마오쩌둥은 자기 생일을 국경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권력 세습으로 나가는 왕조를 건립했는데 마오쩌둥은 권력 세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명백한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는 마오쩌둥 사상을 더 극단화시킨 그 북한식의 어떤 극단적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마오쩌둥의 자력갱생과 그대로 맞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사실은 1912년생이지 않습니까? 마오쩌둥은 1893년생이고요. 나이 차이가 많죠. 거의 한 19살 되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실은 마오쩌둥의 리틀 브라더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마오쩌둥을 모방했지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모방하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은 마오쩌둥 사상의 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대약진 운동이 어떤 것이었으며 왜 대약진 운동은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여태까지 해왔던 강의를 모두 모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약진 운동의 그 상황과 결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